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숙제는 구조조정입니다. 단지 인원을 줄이고 회사를 매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지금의 경제를 지탱해온 구조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일이죠.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국민의 혈세와 인내로 결정된 이 회생안을 보면 여전히 잘못되어 온 그 구조는 그대로인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뒤에 또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고려대 이만우 교수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과도 연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이 한국의 투자 큰손들과 함께 인도개발 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비슷한 인구수, 그러나 더 젊은 나라, 가능성은 있는데요. 현재는 아주 어려운 나라에 속하고 있죠. 인도경제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연일 꽃과 봄 소식이 가득한 4월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건강한 장바구니 정보 전해드리는 생생장바구니,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월요일 첫 번째 생생 인터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도 구조조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주 열띠게 하고 있죠. 그런데 경제와 기업 분야의 구조조정 얘기는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작년부터 이어져 온 문제,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벌써부터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정 KPMG 대우조선해양 실사보고서라는 게 공개가 됐는데 2조 9천억 원으로 위기를 넘기더라도 2019년에서 20년 정도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면서 고비를 맞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자구 노력은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얼만큼 제대로 이루어질 건지, 실질적인 소유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역할은 어떻게 할 건지, 중요한 점을 많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 변화와도 맞닿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 필요할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만우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여곡절 끝에 사실 좀 관심사가 국민연금으로 쏠렸긴 했습니다. 이 2조 9천억 원의 신규 자금 지원 결정이 됐는데 예. 다시 적자가 될 거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우선 조선업 회계는 회계의 무덤으로 불릴 만큼 복잡합니다. 네. 아, 회계의 무덤. 네. 네. 선박 수주가 중요하지만은 그걸 공사를 맞춰봐야 얼마나 이익이 생기는지 또 네. 손실이 생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주를 못하면은 고정비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손실입니다. 네. 그러나 저가로 수주해서 돌아가더라도 완성 후 적자 공사인 것이 이제 밝혀지면은 사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네. 뭐 소난골 사태처럼 완성돼도 해양 프런트 인수가 거절되거나 네네. 발주처가 대금 못 갚고 또 파산하면 더 문제입니다. 아, 네. 그래서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는 현재 상태에서의 최선의 예측이고 네네. 실제로 그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네. 아무도 그걸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 네. 근데 다만 여기서 네네. 중요한 것은 회계상의 적자와 흑자는 네. 현금 흐름과는 달라서 네. 적자가 나도 자금 여력이 있을 수도 있고 흑자여도 또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우조선이 작년에는 이익 낼 거라는 것도 네, 손실 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과거에 이렇게 계상했던 이연법인 자산, 앞으로 이익 나면 세금을 깎아 먹을 수 있는 적자, 네. 그거를 이익 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지정감사인인 3일 회계법인이 8,533억 원이나 깎아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손실이 났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게 손실 처리하는 거는 돈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장부장 처리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대우조선이 그걸 순수히 받아들인 거는 자본 잠식이 일어났다고 해야만이 또 유상증자, 돈이 산업은행이나 네. 수출은행에서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우조선으로서는 결손을 냈다고 좀 욕먹더라도 현금이 다급하니까 네. 그런 재무제표를 잠깐만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제표상의 적자와 단기 순손실과 현금 흐름이 틀리다. 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따로 놓고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예, 이 회계법인의 무덤이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예. 이 정말로 사실은 이 예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측 수준일 뿐인데요. 예. 지금 국민들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 거기에 대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한
동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바로 잘 될 거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 수주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은 그래도 흑자 기조로 조금 회생의 기미가 있다. 이런 게 근거였는데 그것도 역시 믿을 수는 없다. 뭐 정확한 그 예측은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대우조선 사태는 왜 다른 시중은행들이 좀 자금을 줄이고 해외 펀드가 다 돈을 빼갈 때 우리 산업은행, 수출은행은 아주 집중적으로 꼽고 그다음에 또 국민연금 보고 또 뭐 채권 사라 그러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편 예금부터 또 사라 그러고 뭐 하여튼 좌우지간 공적인 기관은 모두 채권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골칫덩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 금융기관이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은 그 회수하도록 놔줘서 축소 경영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확장하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흑자가 난다는 예측은 뭐 국제 경제가 살아나서 물동량이 늘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선박 건조 주문이 늘어날 거다 이런 거 하나와 두 번째는 유가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은 중고속 선박으로는 에너지 이피션시가 감당을 못 하거든요. 유가가 비싸면. 그래서 세 배를 주문할 거다. 그래서 금속 계산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뭐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리기에서도 조금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 경제에서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것도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대량 건설 이런 게 없어서 낙관하기는 어렵다. 낙관하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 다행인 것은 선박은 정상 수명이 한 20년, 30년 되는데요. 아주 고물을 그냥 끌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개체이 되는데 개체 시기만 조금 연장했지 꼭 선박은 주문해야 된다. 다른 상품하고 틀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를 걸면은 그 사이클이 2021년부터는 어떤 그런 흑자를 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재무 구조도 정상화해야 되는데 부채 비율이 뭐 엄청 올라간다고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2000% 뭐 이렇게 2700% 올라가는데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부채 총액을 자본 총액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총액이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도 자본 총액이 줄어들면은 부채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자본 총액은 적자가 나면은 자본금에서 빼게 돼 있습니다. 적자를 그래서 적자 때문에 부채 비율이 늘어나지 부채 총액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갖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채 비율은 말 그대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적자에 따라 달라지는 이 뭐 판단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건데 지금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일단은 뭐 국제 물동량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은 못하지만 그래도 원론적으로 배는 새로 교체돼야 되고 여러 가지 수요는 있을 수 있다. 그때까지 버텨야 된다. 사실 그러려면 대우조선해양의 자구 노력과 여러 가지 구조조정 안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산업은행이 지금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몸통을 줄이고 필수적인 부분, 돈 되는 부분을 살리고 하는 방식으로 못 왔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 회계 장부상의 어떤 그 자금 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인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아직도 좀 불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산업은행이 맡겨놔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아주가 책임지는 자기 주인인 대주주가 없으니까요. 모두 다 인기적인 공무원이나 뭐 인기적인 은행장이나 그렇게 있거든요. 자기 인기똥만 넘기면 되겠다는 거죠. 폭탄 돌리기를 하는군요. 장기적인 관점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또 자기도 임명돼 있고 뭐 월급쟁이라고 보니까 어떤 정부가 이렇게 권력이 이렇게 내려놓는 사회이사, 감사위원 이런 거를 모두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낙하산이었죠. 전문가는 다 빠지고 정말로 이게 이상한 어떤 정치줄에 섰던 사람들 이걸 갖다가 사회이사, 감사위원을 다 임명해서 대우조선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계법인인 안진회계법인한테 책임을 많이 부과했지만은 사실 안진회계법인이 내놓은 수치인 당기순이익 이거는 현금으로 하고 틀려서 현금 파악은 내부 직원들이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돈을 꿔주고 있는 산업은행이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산업은행이 회계법인한테 사기당했다 이거는 아주 코미디 같은 소리거든요. 금융회사가 훨씬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없는 공기업
이거는 뭐 공직자들의 놀이터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태를 막아야 되겠죠. 예, 뭐 말씀하신 부분들 지금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입장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는 입니다. 교수님 설명해 주신 말씀.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다음 정부 들어서면 이 대우조선의 관리 실패, 지금 이제 전직 사장들이 구속돼서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 관리 실패 명확히 묻고 따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간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주활동과 함께요. 수익성 있는 도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폐쇄해야 됩니다. 네. 축소 경영이 이게 아주 과제인데요. 네네. 문제는 대우조선이 위치한 지역의 표심이 이게 발목을 잡아서 대선 주자들이 대우조선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꺼내지 않습니까? 민감하죠. 네. 예. 그러니까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우리 과거의 이현재 부총리처럼 네. 냉정한 구조전문가가 수술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돈을 넣고 끌려다니는 지금 구조에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수주 잔량을 건조하는 그 시설을 중심으로 살리고 네. 나머지는 다 좀 이렇게 폐쇄를 해서 줄여 나가야 된다. 이게 아주 정밀하고도 아주 과감한 네. 수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정권 출범과 함께 책임자를 임명해서 네. 그 사람에게 정권을 부여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칼자루를 잡아야 된다. 지금 또 선거 시기와 맞물려서 참 여론을 의식한 이런 약간 기다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예. 일단은 이 대우조선 지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결론이 나 있는 상태지만 관련된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의 이 찬성 여부에 굉장히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쏠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실 산업은행의 책임이라던가 산업은행의 거취에 대해서는 주목받지 못했다. 뭐 앞서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차이를 저희가 봐야 할까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 대우조선을 살리려면은 네. 국제적으로 우리가 책임자를 처벌한다, 책임자가 이런 이런 자꾸만 조사를 하고 회계법에 못 문단다 이렇게 하면은 네네. 국제적 신용도가 더 나빠지거든요. 오히려 안 좋은 뉴스들이 그러니까 더 안 좋으니까 이게 대우조선을 살린다는 것과 책임 묻는다는 것이 이 서로 모순적인 관계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소문을 낼 수도 없는 상태인데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책임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네. 그 사람에게 지원할 거면 또 약속을 하고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지나간 문제는 꼭 책임자를 물어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자기가 조선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재무제부터 하나도 못 읽는 사람이 월급을 챙겨서 지금 사회이사를 몇 년씩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적어도 그 돈이라도 받아내야 됩니다. 더 책임을 안 져서.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소액 주주들이 소송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송에 따라서 여러 사람 책임이 물리겠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자리에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취임하지 않게 뭐 네. 하려고 로비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돼서 모든 사람이 투명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회가 돼야만이 네. 앞으로 이런 대우조선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뼈를 깎는 수술이 필요하고 책임이라는 말 사실은 정말 이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만우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제 뉴스에 등장한 다양한 이야기들 한 번 더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구조조정입니다. 앞서도 열띤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과 명확하고 확실한 변화 없이는 구조조정이란 말도 쓰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맥락을 느끼셨죠.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조 원의 국민들의 혈세와 또 국민들의 인내가 국민연금 같은 것들에 대한 인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 지원을 받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살아나야 됩니다. 어떻게든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거듭나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 때문에 오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구조조정을 통해서 적자를 줄이고 매각을 통해서 손실을 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구조 또 조직 개혁을 병행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인데요. 이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결국 사람을 줄이고 기업의 여러 가지를 바꾼다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죠. 여러분들은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할 텐데요. 앞서 기침
방송 원활하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3시 26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가계의 경제 고통 지수가 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얘기하면서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소식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경제 지표, 수출, 반도체, 호황 이런 것들은 좋아지고 있는데요. 소비 심리는 여전히 세계 하위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지갑을 열지 못하는 걸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10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떤 내막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경제 고통 지수 저는 자주 들어본 얘기는 아닌데요. 네. 5년 만에 가장 높다. 지금 5년 만에 다들 가장 힘들어하신다 이 얘기인가요? 네, 이 경제 고통 지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 실업률을 더한 지표인데 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한 겁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 고통 지수가 6.4를 기록을 해서 2012년 1분기 이후에 5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1분기 실업률이 4.3%,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였는데 이 둘을 더한 이제 지수가 6.4를 기록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분기에 8.6까지 올랐던 경제고통 지수가 이후에 좀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면서 계속 떨어졌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좀 점프를 한 겁니다. 네, 올해 들어서 경제 고통 지수가 크게 뛴 이유 따로 특별히 있나요? 물가와 이 실업률이 동반 상승한 영향이 큰데요. 이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분기 0.9%에서 1.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지난해 물가를 끌어내렸던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고 또 농축수산물 물가도 좀 오른 탓입니다. 실업률은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와 올해 모두 4.3%로 같았는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가 좀 이어지면서 실업자가 좀 계속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 시장은 더 어려운데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은 10%를 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올해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물가 상승률 또 실업률 전망치도 작년보다 높아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고통은 올해 내내도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새로 소득을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안 구해지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지표는 여러 가지 좀 좋은 것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인데 소비 심리는 계속 얼어붙어 있네요. 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달 회원국들의 소비자 신뢰지수 CCI라고 하는데요. 이게 99.06으로 전달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CCI는 앞으로 6개월 내 각국의 소비자 경기를 전망한 수치인데 네. 100 이상이면 호황, 100 이하면 침체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CCI는 올해 1월에 98.7로 바닥을 친 뒤에 2개월 연속 좀 오르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도 지난달 CCI는 지금까지 통계가 집계된 OECD 32개국 중에서 30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OECD 평균은 100.56이었고 지난달 기준으로 한국보다 CCI가 낮은 국가는 터키와 그리스 등 2개국뿐이었습니다. 예, 이 터키와 그리스, 한국 이렇게 지금 묶이고 있는데 네. 다른 회원국들은 소비 심리가 호황인데 우리나라는 안 좋은 편이다 이런 비교도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소비 심리도 좀 회복 국면에 접어든 건 맞는데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냉랭합니다. 대기업 구조조정에다가 이 대통령 탄핵 사태 등에 따른 악재가 겹치면서 이 CCI가 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인데 지난해 8월에 100.9였던 우리나라의 CCI는 5개월 연속 좀 하락을 하면서 올해 1월에 97.74까지 떨어졌는데 네. 2009년 3월 이후에 8년 만에 가장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 최근 발표한 올해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도 앞으로 이 소비 둔화가 성장세를 제약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이런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올해에도 지수가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더 소비자들의 심리와 관련된 것들도 더 읽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100조 원이다. 이건 어떤 내막입니까? 네, 한국은행의 경제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이 은행이 아닌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기업 대출금이 102조 1,214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 또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이 됐는데 이른바 이 제2금융권 기업대출이 100조 원을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간 기업대출 증가액을 보면 2014년 4조 6,900억 원에서 2015년에 12조 9,200억 원, 또 작년에는 19조 9,700억 원으로 좀 계속 뻥총 뛰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벌써 2달 만에 5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 요즘 바뀐 게 과거에는 가게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빌려갔다면 요즘은 기업이 저축을 하고 가게가 빌려간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금융권은 금리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이 좀 어려운 기업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비은행권 기업 대출을 가운데서 중소기업 대출이 83% 이상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소기업 대출에는 자영업자 같은 이 개인 사업자들이 빌린 돈도 포함이 되는데, 올해 최근에 수출 노조로 경기 회복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 아직 온기가 실물 경제 구석구석으로는 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은행권에서도 이런 지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은행권 대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01%포인트 올랐는데요. 중소기업은 0.07%포인트나 오르면서 좀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네, 역시 저희도 중소기업 얘기 늘 주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제2금융권 같은 곳으로 더 많이 몰린 거군요.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중국과의 교역 빨간불이 켜졌는데 대중국 투자는 어떻습니까? 정체됐나요? 약간 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총 해외 직접 투자액이 2007년 231억 달러 수준에서 작년에는 352억 달러 수준으로 좀 10년 만에 50%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대중국 투자는 2007년 57억 달러에서 작년에는 33억 달러에 그치면서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 2013년에 52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32억 달러로 급감한 후에 2015년에 30억 달러 또 지난해 33억 달러로 30억 달러 초반대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나라에 대한 투자로 조금 확대가 됐을까요? 네, 미국과 이제 베트남 투자가 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이 대미국 투자가 129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2013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중국과 비교해도 4배에 달했는데, 네.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해서 미국 기업을 좀 인수 합병하는 경우가 좀 늘었고, 또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도 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좀 보호무역을 강조를 하면서 이런 흐름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개척과 함께 저임금을 찾아서 중소기업들의 투자가 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이 인도에 대한 투자 소식 경제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좀 다변화에 대한 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이 꺾기 행태에 대한 과태료 종전보다 12배나 올린다고요? 좀 심각했던 모양이죠? 네, 꺾기는 이제 은행이 기업인이나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이나 보험,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네. 금융위원회가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한 은행업 감독 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앞으로는 꺾기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피해의 경중과 고의성을 따져서 이 기준금액 2,500만 원에 5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네. 건당 평균 440만 원으로 지금보다 12배 가까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꺾기를 통해서 수취한 금액이 12분의 1이 이 과태료 상한액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태료 금액은 3만 원에서 80만 원에 그쳐서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좀 은행이 상당히 우월한 지위에 있었는데요. 좀 견제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소비심리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의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이제 경기 부진으로 소득이 더는 늘지 않고 또 가계부채만 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건데, 네.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좀 필요하지만 더 구조적인 해법이 좀 더 절실해 보입니다. 예, 소비자 신뢰 지수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게 경기 선행, 즉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예측한다고 하는데 안 좋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13억이 넘는 인구. 그런데 젊은 나라입니다. 가능성은 훨씬 많은데요. 혼란과 부족함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 바로 인도입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사실 중국을 좀 뛰어넘는 다변화,
시장 다변화, 투자 다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인도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중국이 주도하고 있긴 한데요.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국민연금 같은 한국의 큰 손들과 붙잡고 같이 함께 손잡고 인도의 인프라 펀드 결성에 나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약 8,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인도의 공항, 항만,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 등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까요? 지금 뜨겁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를 바라보면 뭔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경제는 또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인도 경제 전문가이시죠? 인도경제연구소 오화석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화석입니다. 네네. 어제 지금 국내 투자은행 업계에서 먼저 흘러나온 소식인데 8,500억 달러 규모의 인도 인프라 펀드 조성.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나온 아주 적절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인도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인프라는 대단히 열악해요. 네. 그 인도 정부도 최근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 AIIB 맞죠? AIIB 네네. 인도 인프라 펀드 결정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죠. 네. 자, 이 인도가 사실은 그 인구라든지 성장세에 비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일단 나온 계획이 인도 전역에 위치한 공항, 항만, 도로, 에너지, 철도, 터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예. 인도의 그러면 인프라 개발 가능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발이 이미 돼 있으면 사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좀 한정돼 있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기준인 건지요. 인도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전반적 인프라 상황은 대단히 취약해요. 네. 공항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좀 나아졌죠. 이제 뉴델리라든가 벵갈루루. 네.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벵갈루루, 네. 하이드라바드 등 일부 주요도시는 네. 또 신축하거나 또는 리노베이션을 해갖고 상당히 깨끗하고 물동량도 우수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이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은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네. 전기 같은 것도 하루에도 여러 번씩 점검이 되고 네네. 도로 사정도 최악이죠. 네. 그래서 대도시 뉴델리 같은 경우 대도시 도로는 출퇴근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늘 막힙니다. 네. 인도 인프라 관련해서 하나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최근 그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죠. 네.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리포트입니다. 네. 인도가 곽스 국가. 네. 즉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공 등인데요. 네네. 그중에서 인도 인프라가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아, 네. 러시아가 세계 인프라 수준 랭킹 39위. 중국은 그보다 조금 나은 46위. 네. 남아공 60위. 브라질은 아마 76인가 하는데요. 네네. 인도는 87위였습니다. 상당히 그중에서 브릭스 국가 중에서 가장 열악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네. 인도 인프라 가운데서 특히 전기와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고 나왔습니다. 전기와 도로. 네. 예. 특히 물론 이제 인도 정부도 인프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죠. 그래서 인프라 개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발전소를 계속 세우고 있는데 네네. 전기가 느는 전기 소비 증가율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예, 도로도 계속 확충하고 있지만 차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네네. 그래서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철도, 터널 이런 다른 인프라 상황도 비슷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죠, 뭐. 예. 자, 지금 여러 가지로 솔직히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굉장히 낙후된 상황이다. 도로를 이게 TV에서 보여주는 걸 보면 굉장히 사람과 차, 자전거가 막 뒤섞여 있는 그런 모양인데. 자, 그래서 이제 기회가 더 많은 거죠, 인프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회가 더 많다. 지금 사실은 인도 정부에서도 60조 원 정도를 들여서 이 10대 인프라 투자를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지금 인프라도 그 정도로 없는 상황인데 인도 경쟁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인프라에 관계없이. 네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비스, IT, 인도가 IT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IT 서비스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고, 그래서 전 세계 IT 서비스를 어떤 향상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도로 몰려들고 있고. 네. 제조업도 보면 재작년에
외국인 투자, FDI라고 하죠. 네. 그 외국인 투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그 전까지는 미국, 중국이었는데 네. 중국과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네. 세계에서 인기가 좋은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자, 이런 환경을 보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큰 손들, 뭐 해외 투자업계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뭐 여러 기관들의 투자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계획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28년까지 약 10년입니다. 연간 목표 수익을 15% 정도로 잡고 있다. 이게 지금 8,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에 15%의 수익을 잡겠다. 굉장히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가능할까요? 제가 금융 쪽에서는 잘 몰라서 네네. 자세히 모르지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인도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네.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분명히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를 이끄는 커다란 흐름, 즉 세계 문명의 거대한 흐름이 네. 옛날에 지중해에서 태평양으로 옮겨왔죠. 네. 그럼 최근에는 태평양에서 다시 인도양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 네. 인도양의 중심에 뭐가 있죠? 인도가 있거든요. 네. 그 인도양 문명에 기반을 놓는 것이 바로 인프라 투자라고 할 때 네네. 인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아주 적합하고 수익성이 클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제가 뭐 같이 읽은 자료를 좀 보완하자면 지금 인도의 성장률은 8-9%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향 조정해서 지금 2.6%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8-9%의 성장률 그리고 인도 증시도 1년 만에 13% 이상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투자 회수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소장님과의 인터뷰 때도 지적했지만 인도와 우리나라 이미 세파라고 하죠. 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게 벌써 7년 됐는데 아직도 사실은 인도에 대한 이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지난 인터뷰 이후에도 저희가 송고한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인도 사람들 한 달 월급으로 뭐 우리나라 신발 한 켤레 못 산다. 그런데 뭐 인도에 투자하면 뭐 하냐. 이런 인식들이 많거든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매력 평가. 저기 구매력을 언급하시는데. 네네네. 구매력 하면 PPP. 네. 퍼처싱 파워 페리트라는 물가를 고려하는 그런 지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총 GDP를 구매력으로 볼 때 평가하는 GDP인데요. 네. 구매력 평가 GDP가 인도가 현재 세계 3위입니다. 아, 네. 예. 가장 1위 중국이고, 그 다음에 네. 미국. 3위가 인도예요. 중국, 미국, 인도 순으로 센 편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물가가 네. 싸기 때문에 물가를 네. 고려한 구매력 GDP는 세계 3위, 이미 3위가 인도가 돼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일정한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이 현재 미국이라든가 네. 중국이라든가 나라에 비해서는 적지만 네네. 그러나 중산층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력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기업하기 매우 힘들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국내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네네. 그의 대표적인 사례가 포스코예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포스코는 지난 2004년인가, 인도의 동부 오디사 지역에 대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짓겠다고 MOU까지 체결했어요. 네네. 근데 여태까지, 그러나 여태껏 이제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네. 최근 아마 지난 3월인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국내 기업이 인도에 투자에 성공한 사례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 이런 기업들은 인도에 진출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과 LG는 이제 가전 부분,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휴대폰 등 많은 분야에서 인도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고 있어요. 네. 대단한 것이죠. 네네. 현대차도 점유율이 20% 넘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 내에서 2위 자동차 회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인도 내에서 인도의 국민 브랜드까지 불릴 정도로 대단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도 인도 발전소 분야에서 약 3조 달러, 아니 3조 원. 네네네. 3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땄어요. 네. 그 밖에 중소기업들도 인도에서 사업을 잘하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과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 네.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과실을 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방관만 하고 남한테 뺏길 것이냐. 네. 그런 지금의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 대한 투자 의욕 네. 또는 기업가 정신 이런 것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기업하기 어렵다고 기피하면
결국 그 시장은 누가 갖겠습니까? 네. 외국 기업들이 갖겠죠,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네네. 약 20년 전 지금부터 사업하기 훨씬 어려울 때 네. 인도에 과감히 들어가서 사업한 그 기업가 정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가능성을 봤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뭐 이머징 마켓으로서도 손색이 없고요. 뭐 구매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각 나라의 물가나 GDP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야 인도 사람들 가난해서 뭐 장사 되겠어라는 것도 오해입니다. 여러 가지 시각을 넓혀서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한 다변화 노력일 텐데 끝으로 지금 뭐 말씀하셨던 가전 자동차 또 인프라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한국이 많이 진출했던 분야인데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분야 이를테면 서비스라든지 이런 분야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 있을까요? 서비스는 지금 인도 IT라든가 또는 금융업이랄까 이런 네. 쪽에는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많이 갔어요. 네, 한국도 역시. 네.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이 좀 많이 간 편인데 네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는 이런 분야 서비스 분야가 인도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쪽이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네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제조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도 정부도 네. 들어보셨겠지만 모디 정부가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네. 메이크 인 인디아 인도에서 만들라, 네. 인도에서 제조업을 하라는 정책이거든요. 네, 고용 문제까지. 인도는 제조업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고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조업 기업들을 지금 열렬히 환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안 가고 있는 편인데 이 인도는 뭐 임금도 싼 편이고 또 네. 이력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서 네네. 제조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모두 진출한다기 위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인도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제 네. 앞으로 이제 향후 10년 내지 15년 이때가 되면 인도가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그간에 조금 안일하게 이 중국 이 단일 노선 뭐 25%의 교역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이 사드 문제 하나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대안으로서의 인도를 고민해 봤고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 8,500억 규모의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직접 투자 펀드에 대한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드려봤습니다. 10번 강조한다고 뭐 그 강조가 지나치겠습니까? 다시 한번 또 관심 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도경제연구소 소장이셨죠. 배재대 교수 오하석 소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생생장바구니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이 좋아서 나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봄 맞아서 뭐 좀 맛있는 거 없나 찾아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한 주 시작하면서 그런 알찬 정보 드리는 시간이죠. 생생장바구니.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꽃이 하도 많이 펴서요. 주변 둘러보니까 등산 가야겠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어디 좋은 데 있나요? 네, 등산은 가보고 싶지만 워낙 많이 다녀서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이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저는 한국의 3대 계곡 중에 하나로 꼽히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칠선 계곡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칠선 계곡 저는 잘 안 들어본 곳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칠선 계곡은 경남 함양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리산의 7개 폭포와 30여 개의 연못이 방문객들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지리산에 가장 난이도 있는 계곡이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손길은 많이 닿지 않아서요. 네. 지리산 최후의 원시림으로 아름아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원시림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욱더 이 싱그러운 자연이 느껴집니다. 찾아가는 길 어렵나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방문을 위해서는 이제 상시 방문은 어렵고요. 네. 보존을 위해서 그런 거지만 대신 상반기 5, 6월과 하반기 9, 10월이 되면은 월요일, 토요일 한 주에 이틀씩 60여 명의 방문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예약 통합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금 바로 예약 가능하세요. 네, 미리 예약해서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제철을 맞은 산에 가는 것처럼 제철을 맞은 농산물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있나요? 네, 벌써 5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5월과 6월 사이에는 곤드레가 제철을 맞습니다. 네. 이 곤드레는 나물밥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곤드레밥. 네. 그렇죠.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강원도 정선에서 보릿고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지어 먹던 밥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건강식으로 유명해져서 지금은 음식점에서도 따로 팔 정도라고 하죠. 네, 쌀이 부족해서 곤드레를 넣어 먹었던 밥인데 저는 되게 맛있고 몸에도 좋다 이렇게 알려져서 좋아하거든요. 어떤 게 좋습니까? 네, 이 곤드레는 쌀이랑 궁합이 되게 좋대요. 네. 단백질, 칼슘, 비타민 A 같은 영양이 풍부한 곤드레를 탄수화물이 많은 쌀과 어우르면은 맛도 좋고 서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이 곤드레는 밥 말고도 국거리나 볶음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한꺼번에 뜯어 넣었다가 삶아서 말리면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곤드레 채취하시러 가시는 분들은 미리 뜯었다가 삶아서 잘 말려두시면 오래오래 두고 쓸 수 있습니다. 이 곤드레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정선인데 축제도 열리나요? 네, 이제 한 5월 4일 목요일부터 5월 7일 일요일까지 정선에서는 곤드레 산나물 축제가 열려요. 네. 특히 6일인 토요일에는 요리 경연대회도 벌어집니다. 일반부와 대학생부로 나누어져서 정선 곤드레를 이용한 요리를 만드시는데요. 교통비랑 재료비도 다 지급된다고 하고요. 상금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청은 곤드레 활성화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어요. 네, 요리 자신 있는 분들 이 교통비, 재료비까지 준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강원도 정선 이번 연휴가 끼어있는 이 5월 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장바구니 물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머니 사정 달래주는 장바구니 물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는 고등어와 당근 가격이 올라가겠습니다. 고등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 휴어기에 들어갔는데요. 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대형 선망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조업이 금지되는 시기입니다. 4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라고 하니까 한동안 국민 생선인 고등어 가격은 조금 오르겠습니다. 네, 금어기, 자율 휴어기 이런 것들 얘기해 드렸는데 5월 14일, 5월 중순까지는 좀 가격이 오를 텐데 뭐 대책도 있잖아요. 비축 물량 계속 푼다고 얘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등어 1,300톤과 함께 총 7천여 톤이 시장에 방출된다고 하는데요. 가격이 오르는 것을 조금 완화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근은 얼마 전까지 제주산 저장 당근이 유통되었는데 이제는 상품성이 좋은 햇 당근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공급 물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져서 약간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좋은 당근으로 바뀌었지만 좀 공급이 불안정해서 가격이 오른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주머니 사정 넉넉치 않을 때는 가격 내려가는 품목이 더 관심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참외와 양파 가격은 좀 내려가겠는데요. 참외는 경북 성주가 유명한데 이곳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재배 물량이 출하되고 있대요. 네.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아울러 양파는 요즘 해장파가 시장에 많이 보이실 텐데요. 네. 양파 중에 한 해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양파 종류를 조생종이라고 해요. 네, 조생종. 조생 밀감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양파도 이렇게 종류가 나뉘네요. 네, 4월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양파를 조생종이라고 하는데요. 새벽 조자를 따서 일찍 나온 양파를 말합니다. 좀 납작하게 눌린 모양인데 이때 나오는 양파는 수분이 많은 편이고요. 6월이 되면 또 중생종이 출하가 돼요. 네.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매운맛도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만생종이고요. 당도도 높고 매운맛도 있는데 무엇보다 저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집 같은 요식업소에서 그래서 수요가 좀 많은 편이죠. 네, 양파도 그냥 무작정 먹었는데 이렇게 출하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에 따라서 특성도 다르고 또 활용 방법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생종이 주로 나오는 시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조생종 양파가 지금 제주도와 더불어서 전남 고흥과 무안 지방에서도 출하되고 있어요. 출하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겠습니다. 네, 장 보실 때 이런 정보들 활용해서 알찬 장 보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2474님, 오늘도 힘든 오후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힘 나는 오후 되도록 저희가 늘 좋은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9246님은 개인 택시 모시는 분인데 구조조정이라는 말 저는 잘 못 느꼈는데 벌써 이 나이에 그 생각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5278님은 대우조선 참 걱정됩니다. 말로만 뼈를 깎아서는 안 되겠죠 라고 따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